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직관. 더 높은 의식 수준과 그에 관한 지식의 연구와 응용에 대한 나의 깊은 관심은 의사로 일하면서도 계속되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는 많은 의사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해주었다. 정말이지 바쁜 응급실에서의 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의식 수준을 자각하면서 일어나는 경험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 경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응용될 수 있다. 언젠가 오전 3시쯤 나는 병원 대기실에 돌아와 누워서 이완하고 있었다. 여러 시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본 뒤인 그 시간엔 응급실 환자가 아무도 없었다. 거기 누워있는 동안 마음의 눈으로 우려일성 신부전 때문에 응급실로 오고 있는 한 여성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서 수술복을 입고 응급실로 나왔다. 간호사들이 물었다. 왜 나오셨어요? 신부전인 여성 환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호출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2초쯤 뒤에 응급구조대의 무전 호출이 들렸다. 여성 환자와 함께 가고 있어요. 우려성 신부전의 호흡곤란. 이런 형태의 직관적 경험이 응급실에서 자주 일어났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우리 사회는 영성과 이런 종류의 경험을 우리 직업과 우리 가족과 우리 정치와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언젠가는 26세의 남성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자신이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병원에 왔다. 간호사는 그의 상태를 예진하고 나서 진료실로 보냈다. 우리는 무척 바빴다. 우리 응급실에는 14개의 치료실과 검사실이 있었지만 당직 의사는 한 명뿐이었다. 나는 진료실에 들어가서 그를 진찰했다. 그는 발열, 오한, 구역, 동통과 두통처럼 독감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독감의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항바이러스제인 에먼타닌을 처방한 뒤 돌려보낸다. 이 남자를 보자마자 나는 불가사의하게도 그에게 뇌종양이 있음을 느꼈다. 뇌종양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마비, 저림, 발작과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느낌을 확신했다. 그래서 간호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바로 머리 CT를 찍어보세요. 그녀는 마치 정신이 나갔냐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독감일 뿐인데요. 그냥 하세요. 나는 건강관리 조직이나 둔감한 원무과 직원을 거치도록 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한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은 지금 고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직관적인 느낌에 따라 CT 촬영을 주문했다. 객관적으로 그에게는 CT 촬영의 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거기 누가 누워있든 당장 스캐너에서 끌어내리세요. 이 사람이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들어갔고 방사선 전문의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닥터 그리어,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성상세포종을 가졌어요. 그것은 커다란 뇌종양이었고 뇌관을 밀어내고 있었다. 상황은 이랬다. 뇌관이 두개골 밑면이 대공으로 밀려나고 있었고 이것이 체온과 구토 조절 부위를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발열, 오한, 구역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고 나타난 증상들은 모두 종양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종양의 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감각이나 운동 기능에는 영향이 없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이유는 이런 압박이 뇌에 생기면 결국 뇌관을 아래로 밀어내서 호흡과 심장 중추가 끊기고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바로 응급수술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그를 헬리콥터에 태워 다른 병원 시설로 이송해야 했다. 닥터 그리어, 왜 이 환자가 뇌종양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까?
증상으로 봐서 결코 뇌종양을 의심하지 못했을 텐데요. CT도 찍어보지 않았을 거고요. 신경외과 의가 전화해 말했다. 그냥 예감이 그랬어요. 라고만 나는 말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일종의 감지였다. 대중문화에서는 그것을 원격 투시라고 말하기도 한다. 직관적인 알미 아니었다면 그의 복합 증상을 근거로 아니하게 독감이라고 진단하고는 우리끼리 말하는 식으로 치료하고 쫓아버렸을 것이다. 내가 그 내면의 느낌을 따르지 않았다면 12시간 안에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가 신경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할지라도, 그리고 특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유형의 잠재력과 지식을 우리 일에 이용할 수 있다. 과학과 의학계에서는 이런 부류의 것들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비웃음을 살까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는 심폐 기능이 멈춘 2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아야 했다. 의사는 혼자뿐이고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춘 사람은 둘이었다. 우리가 치료하고 있던 사람은 오랜 시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첫 번째 환자는 그대로 두면 가망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전기 쇼크, 온갖 약물, 그리고 모든 최선의 방법들을 시도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 환자를 포기하기 직전 벼랑간 이 사람의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의식을 그의 심장에 모으고 심장의 전도계를 시각화하고는 여기에 더 높은 힘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심장이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정신적으로 시각화하고 의지를 더했다. 효과가 있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것은 우연히 일치일지도 몰랐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그게 효과가 있었나 보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분명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였기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우주의 신성한 힘을 요청할 때 그것은 다급하고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하며 또 순수한 마음이어야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꼭 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되면 이런 능력을 갑자기 찾아내게 된다. 신의 힘을 향해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내가 의사로 일하는 동안 숱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나는 몬태나 주의 헬레나 외곽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여기 버지니아로 이사오기 전이었고, 나는 가족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딘가로 이사하기를 원했지만 어디로 갈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래서 몬태나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을 답사하고 있었다. 운전하는 도중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장면에 겹쳐진 심상을 보았다. 마치 TV 스크린 속에 또 하나의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 2개의 스크린이 겹친 것 같은 장면이었다. 나는 어느 교차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난 것을 마음속에서 보았고 사상사가 있으리라고는 것을 알았다. 그 장면이 무척이나 또렷했기에 혼잣말로 말했다. 이 일은 일어날 거야. 곧 이 일은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의료기구로 쓸만한 것이 있는지, 기도를 확보할 만한 빨대 하나라도 있는지 차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다. 1시간쯤 뒤에 나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동쪽 외진 곳의 어느 교차로에 도착했다. 바쁜 도로 위에 정지 신호가 하나 있었지만 차들이 멈추지 않는 위험한 교차로였다. 거기 서버번과 독일인 부부가 탄 포드 토러스가 부딪혀 있었다. 그곳에 갔을 때 토러스를 탔던 노 부부는 이미 사망했고 서버번을 탄 사람들은 대단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계기판에 끼어 있었다. 나는 서버번의 생존자들을 돕는 데 집중했다. 마침내 지역 구조대가 도착했고 우리는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일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문득 나는 눈을 들어 몬태나를 여행하기 일주일 전 꿈에서 본 산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나는 이스라엘 제리코 외곽에 있는 유혹의 산을 떠오르게 하는 산을 보았다. 나는 이 산 위에서 반짝이는 빛을 뚜렷하게 보았다. 이 꿈은 무척 영적이었지만 다른 메시지나 심상은 더 이상 없어서 나는 참 이상하네 하고 혼자 생각했었다. 생존자를 구호한 다음 나는 죽은 이들이 영적으로 지고의 높은 수준으로 가서 신과 연결되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내가 그들의 영혼을 신에게 연결하던 정확히 같은 순간 아름다운 불빛 하나가 산 위로 나타났다. 그때 나는 이것이 몬타나에 갔던 이유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때맞춰 정확한 시간에, 그러나 또 영원한 것이었으므로 시간을 넘어서 그곳에 있어야 했던 이유 말이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 거기에 있었고 또 살아남은 다른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헬리콥터가 와 있었지만 한 사람만을 태울 수 있었고 나는 누구를 태워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구급차로 이송되는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안내와 직관을 따르려 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의사로 일하는 내내 상황이 어떤지에 개의치 않고 나는 그렇게 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일이자 그 힘과 함께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뒤로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비슷한 예지 경험을 했던 많은 전투기나 항공기 조종사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 그리고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할수록 이러한 능력이 일깨워지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그것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므로 어쩌다가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영성과 신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일요일에나 여기저기 간헐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한두 시간 예약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내적인 깨어있음이며 언제든지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예배의식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한한 신성에 의식적으로 접속하는 일은 우리 나름으로 개발하여 키우고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영에 접속하여 그 수준에서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자 삶의 방법이다. 한 번은 한 간호사의 조카가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픽업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응급실로 실려온 적이 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끔찍한 날이었다. 그는 매우 위태로웠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다이애나 비를 죽게 한 원인과 같은 가슴 대동맥 파열이었고 대개는 생존하기 어려운 부상이었다. 나는 노련한 간호사들과 함께 치료를 시작했고 왠지 그의 대동맥 일부가 파열되었음을 감지했다.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엑스레이 사진은 분명치 않아 보였지만 나는 이것이 내가 감지한 부상을 확인해 준다고 느꼈다. 일반 외과 의사가 호출되어 와서 보더니 말했다. 살기 어렵겠네. 대동맥 파열 같은데요. 이봐요. 대동맥 파열이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나는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환자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방법은 쓰지 말라고 이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환자를 흉부외과 의사에게 보여주고 가슴 CT 촬영을 했고 대동맥 파열이 맞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공급, 혈압 유지와 모든 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다면 그는 가슴 대동맥을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고 그리 되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응급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난다. 나는 의과학과 직관적 지식을 통합하는 코스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 우리의 의료기구들과 기술과 과학이 놀랍기는 하지만 암과 직관의 기술이 맡을 역할도 있다. 그것은 균형을 잡는 일이며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언젠가 우리가 살게 될 문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아무리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의식의 더 높은 상태가 맡을 역할이 있음 또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심각한 의료 상황이 바쁘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동시에 여러 수준들에 접속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매우 지적인 과정으로 많은 분야의 과학 지식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물리학, 물리적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며 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안들이 있다. 자비심도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내려야 하는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도 필요하다. 나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치료를 맡아줄 의사가 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자비심이라 이해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내가 일하는 원동력은 그것이었다. 응급 상황들은 격렬하다. 우리는 수정을 흔들거나 묵주 알을 세면서 앉아 있지는 않는다. 만일 어느 의사가 응급 상황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나는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를 몸으로 밀쳐내며 말할 것이다. 비켜요. 당신은 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내가 맞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알파 메일의 기질이 있다. 나는 이런 다른 수준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음의 눈으로 직관적인 심상이나 무언가에 대한 선명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과학적인 직관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다. 내가 뇌종양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몰랐어야 했던 그런 상황들에서 직관은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 친구의 대동맥이 파열된 것처럼 그를 다루어야 함을 몰랐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방법도 아니었고 충분히 분명치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것 안에 내재된 비국소적이고 확장되고 직관적인 영에 연결되었으므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거나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는 했다. 그것은 무척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주 미묘한 경험이었다. 세트를 시작하기 전의 어느 오후 나는 침대 한쪽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영상이 내 시야에 겹쳐졌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스크린 속에 또 하나의 스크린이 있는 것 같다. 의식을 유지하며 현실 세계를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장면이나 장소도 있는 색상 그대로 아주 확실하게 보인다. 즉각적으로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나는 대통령 전용기가 남미 콜롬비아에서 착륙 아니면 이륙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순간 비행기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되었는데 그것은 마약 카르텔에서 돈을 받는 콜롬비아 방위군 내부의 범죄 집단이 발사한 것이었다. 그들은 첫 번째 부시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를 살해하려고 했다. 나는 그곳의 시설과 활주로를 보았고 그 주변의 풀밭을 보았다. 또 그 가장자리에 있는 숲을 보았는데 정확히 거기서 미사일이 튀어나왔다. 참사였다. 대통령이 살해당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더러 이 정보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안내를 요청하며 기도했다. 이 꿈 같은 장면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몇 주가 지난 뒤 에밀리와 나는 의학 관련 모임을 위해 워싱턴 DC에 갔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나는 바바라 부시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리무진에서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에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세상에, 그가 정말로 죽었어. 엄청난 중압감이 나를 덮쳤다. 이걸 막았어야 했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고 에밀리에게 이 악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이자 소울메이트인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하죠? 백악관과 비밀정보부에 전화해서 이걸 말해줄까요? 그럼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온종일 의논했고 그 다음날 전화번호부를 꺼내서 백악관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 밑에는 비밀정보부의 번호가 있었다. 그 번호가 실제로 전화번호부에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는 닥터 스티븐 그리어인데요. 응급실 의사입니다. 나는 먼저 양해를 구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거라고는 압니다만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대한 생생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건 진담입니다. 내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이름을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뒤에 대통령의 경호 업무 담당 책임자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다시 양해를 구했고 그가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이런 정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에게 보증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저는 거짓 소동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내도 생생한 꿈속에서 만났죠.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필요할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는 꽤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듣다가 말했다. 모두 말씀해 주시죠. 내가 설명을 시작했다. 꿈에서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갔는데 이륙 아니면 착륙을 하는 동안 전용기가 피격됐어요. 내가 본 모든 장면들을 묘사했다. 그것이 내부 소행이며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팔아넘기면서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콜롬비아 방위군 사람들의 지시라고 말해주었다. 비밀정보부 요원이 다시 물었다. 이 사건을 막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대통령이 여행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전용기가 착륙하는 곳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용 미사일이 사거리 내에는 확실히 우리 측 사람들만 있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멀리까지 깨끗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뉴스위크지에서 기사 하나를 읽었다. 거기에는 정말로 부시 대통령의 목숨을 건 500만 달러짜리 계약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의 무기상들이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에 휴대용 미사일을 팔았다고 적혀 있었다. 내가 그 장면을 본 뒤에 나온 이 기사에는 대통령의 고문들이 이 여행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물론 그는 여행을 실행에 옮기고 죽지 않았다. 나는 몇 년 뒤 어느 최고의 정보부 관리로부터 내가 말해준 내용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경호 관련 사항을 바꿨노라고 들었다. 나는 부시 대통령이 그 일에 대해 뭔가 알고나 있었을까 싶다. 사실 나는 정보개통 조직과 비밀정보부에도 의식의 힘을 이해하는 명민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분명히 존중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확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한다. 가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내가 백악관 비밀정보부에 과감히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한 일은 틀림없는 모험이었다. 그러나 정보부 사람들은 내가 말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화가 이들 비밀 조직의 존재를 믿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비밀정보부에 전화했던 그날 밤에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바버라 부시와 함께 우리는 모두 흰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밝고 무척 행복했다. 대통령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중요한 정보를 받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말해서 알리는데 좀 편해질 필요가 있다. 동료들로부터 조롱이나 비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의 사례처럼 용기를 내고 또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우주선에서 태양계를 바라보다. 1990년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에 일어난 연이은 사건들은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은 세티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1990년 1월, 2월과 3월의 보름달 이 뜨는 시기에 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고 이 경험들로 인해 오래전에 했던 외계 존재와의 접촉 경험이 다시 일깨워졌다. 그 첫 번째는 빌트모어 포레스트에 있는 우리 집 침실에서 일어났다. 나는 옷을 차려입지 않은 채로 침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갑자기 아주 뚜렷한 생각이 나에게 투사되며 일어났다. 잊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전혀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었다. 내가 한동안 하지 않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상기시키는 말투였다. 이제 시간이 된 것이다. 그 접촉 경험은 정말 특별했다. 우주의 지식 전체를 열어젖히는 암호 같은 것이었다고 할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우주의식의 우주평화의 전체적인 개념에 그리고 외계 존재들이 현존에 접속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요. 때가 된 것 같네요. 나는 그 안내를 듣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외계 존재들과 관련된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애시빌에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며 그들은 내가 그 모임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모임에 갔고 거기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를 만난 적도 없었고 내 경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은 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은 다른 세상에서 온 외계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군요. 그리고 나는 출구를 찾고 있었다. 이 도시에 사는 응급실 의사가 이런 데에 와 있다니. 그녀는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녀는 거의 같은 말을 했다. 그것이 1990년 2월의 보름이었다. 같은 해 3월의 보름날엔 내 침실에서 명상을 했다.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내가 1977년 이후로 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바로 CEO 프로토콜 말이다. 나는 프로토콜을 시작했고 외계 존재들에게 나를 방문해 달라고 초대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상기시키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빌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내가 있는 집과 넓은 뜰의 정확한 모습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집은 3층짜리 튜더 양식의 집이었고 뜰에는 거대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있는 곳의 상세한 모습 모두를 보여주었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다. 아주 이른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집 앞마당에는 반물질화된 아름다운 비행선이 와 있었고 어느새 나는 깨어있는 의식 상태로 떠올라 그 비행선에 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반물질화된 아스트랄 상태로 있었고 비행선에 떠올라 우주 공간으로 나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며 멀어져가는 아름다운 지구를 보았다. 지구는 무한함 가운데 떠 있었다. 나는 달로 생각되는 곳을 지났다. 거기에는 여기는 달입니다.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 39라고 쓰인 표지판은 없었지만 내게는 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우주선들이 떠 있었다. 우주선들은 달걀 모양이었고 모선에서 나온 지주대에 연결되어 있으며 모선의 위쪽과 뒤쪽에 두 개의 다른 비슷한 모양을 한 타원형 접시 형태의 우주선이 떠 있었다. 그들은 달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사이에 명암 경계선을 따라 조용히 떠 있기만 했다. 자홍색의 플라스마가 방출되는 것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에너지가 달 표면과 이 우주선들의 밑면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마어마했고 우리가 그들을 지나칠 때 외계 존재들은 이 우주선이 다가오는 10년 또는 그 뒤를 준비하느라 그곳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때가 1990년이었으므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위해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우리는 태양계로 더 나아갔고 우주선의 물질적 속성이 사라지면서 그 경험은 달라졌다. 그것은 내가 18살이던 1973년에 했던 경험과 같았는데 그때 나는 우주 공간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반투명 상태였고 내가 탔던 우주선은 없는 듯이 보였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것은 아주 다차원적인 경험이었지만 이 지점에서 선형적인 시공간을 지각해 초월해 있었음을 느꼈다. 우주선은 마치 가장 완벽한 광섬유와도 같았다. 집의 방벽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실 거기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조절 가능한 환경에서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순간 나는 명상 상태에 들어갔고 하빌의식으로 초월에 들어갔다. 나는 무한하게 깨어 있었고 우주 전체도 깨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완벽하게 동조하고 있었다. 그 수준에 들어갔을 때 나는 태양계를 바라보았고 모든 행성의 무한한 에너지와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다. 빈 공간은 사실 빛과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우주를 이루는 기초 형태의 에너지를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무한한 마음으로부터
물질 우주 전체가 만들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빛의 장이었다.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는 어둠 대신 이 에너지와 힘의 장 속에서 에너지의 섬처럼 움직이고 있는 고체 행성들과 함께 거대한 빛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 각각의 행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하나가 깨어있고 의식을 지녔으며 특별한 음색과 개성을 갖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창조된 각각의 행성들은 아주 특별한 음색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음악적 소양이 더 있었다면 그것을 재창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순수한 음색들을 갖고 있었고 무척 독특했다. 수성을 보았을 때 수성은 중성적이었지만 남성 쪽에 더 가까웠다. 금성은 틀림없이 여성이었다. 목성은 그냥 환상적이었고 화성은 틀림없는 남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구는 확실한 여성이다. 지구를 바라보자. 그녀에게서 아주 아름다운 음색이 뿜어나오고 있었다. 각각의 행성은 자신만의 창조의 음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어떤 음색도 서로 비슷하지 않다. 어떤 것은 훨씬 고음이고 어떤 것은 아주 깊고 바리톤이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음색들이다.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녀와 연결되었고 그녀는 무한하고도 강렬한 사랑을 내게 보내왔다. 강렬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경험 이후 한동안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구는 구슬픈 느낌도 있었는데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녀에게 가해진 상처들과 그녀 품에 살고 있는 인류의 고통 때문이었다. 그것은 심오했으며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가슴 뭉클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였다. 지구는 자녀들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깨달아서 신성을 향해 성장하는 생명을 낳는 자궁이 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는 또 자녀들이 무모함과 이기심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우울함이 있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말로 전달하기 힘든 슬픔이다. 지구와의 교감이 끝날 무렵 그녀는 이 고통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구는 이 무거운 짐을 갑자기 벗어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나는 가슴 차크라가 완전히 열리고 엄청난 사랑과 천상의 지각에 눈뜨는 그런 깊은 사랑과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 우주에 인한 이 천상의 지각은 창조의 빛과 순수한 신의 사랑 속에 잠겨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는 모든 먼 곳의 세계들, 모든 별과 행성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엄청나게 많은 음색들이 창조의 순수한 음색 하나로 섞여 들어간 것처럼. 그 시점에서 나는 묘사할 수도 없는 상태로 들어갔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의 음색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창조를 주관하는 신의 무한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상대성의 시원적인 표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태고의 음색이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그 상태로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상태와 하나가 되었고 그 존재 상태 속에 머물렀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행성들의 음색은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 음색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의 무한함으로 초월해 들어간다. 이 태고의 음색은 그 자체로 옴과 같은 소리는 아니다. 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무한한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시원적 생각의 소리를 지각했던 이 고대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라고 나는 믿는다. 이 태고의 음색은 임사체험이 내게 준 것과 같은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다. 완전한 합일의식과 신의식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나의 개별성은 녹아버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한한 존재였고 창조물과 창조자마저도 하나이자 동일한 무한한 깨어있음이었다. 내가 거기 머무는 동안 그것은 나를 통해 마치 영원히 계속될 듯 진동하고 있었다. 내가 공간과 시간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왔고 갑자기 나는 침실로 돌아와서 창밖에 그 우주선이 빛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누워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딸 아이 하나가 작은 외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생생한 꿈을 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딸에게서 자신들이 행성에서 하는 게임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딸 아이는 그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 그 아이들은 바나나 모양의 시트가 달린 자전거에 태워서 우리 집 앞길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다. 딸 아이는 절대로 내가 외계 존재나 관련 경험에 대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났던 일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두어 달 전에 1990년 1월에 내가 들었던 것처럼 이 주제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아주 명백해졌다. 그 시점에서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해야 하지? 나는 이 주제를 다시 조사하고 거기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때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근처의 많은 UFO의 목격되는 곳에서 모임을 갖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모임은 1990년 7월에 있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과 지금은 CEO라고 부르는 일을 하게 될 행성간 사절단을 만드는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 가서 내 생각과 개념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는데 신비롭게도 적절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말해주었다. 아니요, 기존의 어떤 단체와도 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현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국가안보 문제에 관여했고 변호사인 한 남성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다. 조직을 하나 만드세요. 그것도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밀봉하세요. 다시 말하면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려는 일과 당신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중하게 알리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눈에 띄게 된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는 내게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이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많은 정보들이 거짓이라는 것, 다시 말해 허위 정보임을 알았다.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1990년 8월 나는 침실에서 가까운 2층 서재에서 자고 있었다. 에밀리는 막내 아이 때문에 자다 깨기를 반복해야 했고 나는 다음날 병원에서 24시간 근무조였기 때문이었다. 밤 2시쯤 나는 눈을 떠서 고요하게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었다. 방의 한쪽 구석에 천장 근처를 맴도는 반짝이는 빛의 무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바로 일어나 앉아 침대 옆에 있는 메모지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개념 전부를 글로 옮겼다. 여기에는 CEO 프로토콜과 계획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마치 이 반짝이는 빛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조직과 계획을 일깨우고 또 그것들을 그냥 나에게 쏟아붓는 것만 같았다. 그 일은 1시간 이상 계획되었고 나는 다시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했다. 내가 세티의 이름과 개념, CEO, 신호, 진실, 공개의 필요성, 그리고 행성 간 사절단 프로그램 등을 구상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 모든 내용이 하룻밤 사이에 다 풀려 나왔다. 신비롭게도 그들은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지식의 뭉텅이로 오기도 한다. 물론 나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나를 몰랐다. 내가 빌트모어 포레스트에서 내 아이와 골든 레트리버 한 마리와 함께 차 2대를 가지고 나름의 인생을 살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시골 의사일 뿐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경험들로 나는 이 일을 시작해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비전을 받아들이고 현실화시키겠는가?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해야만 했다. 그 다음 2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분명히 말하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몇 시간 안에 내게 소개되었다. 그것도 자주 내가 정말 이 정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해줘야 해 라고 말했던 때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한 지 2시간이 안 돼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화해서 말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 부부와 무척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선생께서 어느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든 일들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모든 일이 베일 뒤로부터 안내되고 지원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향한 문이 불가사의하게 열렸기 때문에 진실을 전달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행동임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나는 사람들이 제5정 근접조우 줄여서 CEO의 경험을 하도록 훈련시켜야겠다고 결정했다. CEO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을 어느 장소로 유도하는 연이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그들을 초대하고 접속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세티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또 이 주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했다. 이 백서는 매우 빠르게 만들어졌고 CIA가 바로 입수했으며 우주항공산업계에 배포되었다. 이 계통의 어느 극비 인사가 전화해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읽어본 보고서들 가운데 UFO와 외계 문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원본이었으며 첫 번째 책 외계와의 접촉 증거와 암시들에 실려 있다. 이 항공우주 과학자는 물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는 글쎄요. 그건 긴 토론이 될 텐데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정말로 긴 토론을 했다. 1991년 겨울에 우리는 벨기에에 가기로 했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삼각형 비행선을 목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9년, 1990년, 1991년에 브뤼셀 외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삼각형 UFO를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진에 찍히고 비디오로 촬영되었으며 레이더로 추적되었다. 그 당시 나는 사람들에게 이 접촉을 위한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순진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우주의식으로 들어가 우주로 나가고 그들을 유도한 뒤에 우주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게 했던 것이다. 나는 곧 여기에는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초창기에 우리가 했던 일이다. 우리는 그냥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했다. 그 첫 번째 무리가 바로 나와 내 아내 에밀리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거기서 가장 놀라운 경험들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계와의 접촉에 실려 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벨기에 공군과 함께 일하던 고위층 인사 몇 명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선들이 목격된 지역으로 갔다. 한 곳은 유판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곳은 벨기에 동부의 독일 국경 근처였다. 어느 농장에 있는 동안 갑자기 빛의 띠들이 나타났다. 그곳은 어느 경찰관이 커다란 우주선을 보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마치 들판 위를 가로지른 빛의 띠처럼 보이는 것이 다였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저건 그냥 농장의 불빛일 뿐이야. 그러나 나는 그것이 보통 불빛과는 다름을 알았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어떤 물체가 들판에 내려앉고 갑자기 그 빛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우리는 그곳으로 가봤다. 거기에는 가로등이나 전기줄도 없었고 빛이 있던 곳 주위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곳에 우주선이 내려앉았던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헨리 샤펠 근처 산둥성이에 있는 군사 묘지에 가 있었다.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던 끔찍한 밤이었다. 우리는 차 안에 있으면서 CEO 명상과 유도를 시도했다. 갑자기 깊은 처음으로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만 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마치 변압기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라. 깊은 진동음이었다. 하늘에 구름을 올려다 보았을 때 갑자기 보름달처럼 보이는 것이 뚝 떨어지더니 구름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에밀리였다. 그것은 이 거대한 우주선들 가운데 하나의 모서리에서 나온 빛이었다. 빛은 미끄러지듯 뒤로 물러나서는 우리 바로 위에 머물면서 깊은 저음으로 진동하면서 공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마음의 눈으로 우주선의 탑승자들을 보았다. 우리가 느끼던 에너지 진동은 그들이 우리를 검시하고 우주선과 우리를 집단으로 그리고 개별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동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다. 이 벨기에 여행에서 나는 UFO 목격을 보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류 UFO 연구 집단들에 의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거기에서 미식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우주선이 첨탑 위에서 맴돌았던 작은 소음에 근무하는 경찰관 몇 명을 만났다. 그들의 증언 일부는 보고에게 세척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 진지하게 증언해 주었다. 그 UFO가 사라진 방식은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미끄러지듯 멀어져서 우주로 사라지는 식은 아니었다. 읍내 광장 위를 맴돌던 한 변의 길이가 25m 정도나 되는 이 거대한 삼각형 우주선은 갑자기 농구공 크기의 빨간 빛이 구체로 쭈그러들었다. 그것은 조금 움직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 공간 속으로 똑바로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어떤 구체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구체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 형태를 바꾼 길이가 800m 정도나 되는 거대한 우주선이 빛나는 공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험을 나는 2가지를 배웠다. 먼저 외계 존재들의 능력은 극도로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또한 UFO 문학의 내용은 많은 부분 삭제된 것들이라 외계 기술이 가장 놀라운 부분들이 제거되어 왔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도 특이하기 때문에 믿으려 들지를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로 특이하지 않은 것이라면 대개의 경우 그것이 외계 복제 비행선, 다시 말해 로키드와 노슬롭이 만들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인간이 만든 UFO와 외계 비행선의 차이를 어떻게 아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가까이서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전체적인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계의 비행선들은 깨어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발달한 것들이다. 비행선 그 자체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탄 존재들은 비행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분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비행선이 내뿜는 빛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보는 그 어떤 빛과도 같지 않으며 아주 특별한 빛이다. 겉보기에도 이 비행선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굉장히 진보한 에너지와 지성을 갖고 있다. 1991년 나는 대외적인 일에 착수해서 몇몇 컨퍼런스 이러한 개념들을 발표했다. 나의 요점은 외계 비행선의 여기 지구에 와 있고 지능에 의해 제어되며 또 우리와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일 외계 존재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으로 그들과 교류하고 싶어하는 인간 집단이 있음을 안다면 가능한 경우에 그들은 응답할 것이다. 내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간과 외계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를 그르치고 있는 군사지향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를 부당하게 가로채고 외계 세계들과 인류 사이에 싹트는 우호 관계를 짓밟고 있는 집단에게 우리가 그 권한을 양도했노라고 적힌 위임장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인류와 외계 존재들 사이의 관계가 전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이유는 미국 국무부나 유엔이나 다른 그 어떤 평화단체에도 그것을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다루는 공식 프로그램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가 외계 존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점이 확실했다. 첫날 밤에 나는 주립공원의 바닷가에 간다고 결정했다. 시간은 저녁 8시 반 정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는지 불과 몇 분 만에 외계 비행선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2개의 비행선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밑바닥 중앙에서 붉은 호박색의 빛을 내는 공처럼 생긴 4대의 비행선이 거기에 왔다. 그들은 우리와 가까운 하늘에 나타났다. 우리는 강한 서치라이트에 하늘에 큰 삼각형을 그려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들 중 3대가 위치를 바꿔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며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신호를 보냈고 그들도 두 번의 신호로 응답했다. 내가 신호를 한 번 보내면 그들도 똑같이 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곳에 의식을 가진 외계 존재가 와 있었다는 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행선 탑승자들의 의식이 전자적으로 그 장소에 투사되고 있었다. 이것을 느낀 몇 사람은 자동차로 뛰어 들어가더니 굉음을 내며 달아났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이런 세상에 이건 진짜야. 그곳에는 4대의 카메라가 각기 이것을 촬영하고 있었고 2명의 전직 공군 조종사들도 목격했는데 그 한 명은 이스턴 디렉터 오브 리서치와 같은 UFO 연구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그들의 저널에 발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기사는 삭제되었다. 이 대규모 5종 근접 조우는 필름으로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목격했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는 그 UFO들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그 뒤에 비밀 첩보부에 의해 관습적으로 통제되어 오던 UFO 문화 스스로가 기록으로 남는 모든 보고들을 삭제해버렸다. 이 일은 이른바 UFO 커뮤니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눈뜨게 해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외계 존재들과 접촉하기로 하고 이벤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두 평화와 우주적 인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이다.